부산의 아파트가 서울의 아파트에 비해서 못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이 반등을 하면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서서히 매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산 아파트는 크게 이런 반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아파트는 서울에 비해서 못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고, 자, 이 원인을 알아본 다음에 앞으로 전망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구 우리 일대까지 진행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이제 공통점을 우선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 그래서 서울은 1000만 인구가 깨져버렸죠. 우리가 1000만 넘어가는 도시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메가시티. 네. 그리고 300만이 넘어가는 도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메트로시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정도만 되면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1000만이 넘어갔던 서울이 메가시티에서 이제 1000만이 붕괴되니까 이제 메가시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메트로시티죠. 네. 그래서 1000만이 깨져서 지금 현재 2023년 5월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941만 명이에요. 이 인구가 지금 하락하는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로 높습니다. 1위예요. 전국 1위. 인구가 줄어드는 기준으로 볼 때 비율, 네, 비율로 따져도 1등이고 서울이, 그리고 숫자, 인구가 줄어드는 숫자로 따져도 1등입니다. 둘 다 1등입니다. 1위.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부산이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서울의 반도 안 됩니다. 서울이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산은 서울보다는 조금 덜 떨어집니다. 네,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350만이었죠. 네, 그리고 여전히 메트로시티죠. 300만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완만하게 좀 떨어집니다. 서울에 비해서는. 어쨌든, 부산도 현재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 서울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서울 플러스 부산은 어떤 도시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확장이 되는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장이 되는 도시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수축이 되는 도시죠. 수축이 되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소지향으로 가고 있다. 축소지향의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330만,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적정 인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지금 과밀입니다. 과밀. 인구 과밀이에요. 심각한 인구 과밀이라는 거죠. 인구 과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비효율적이죠. 도시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도시를 만들려면은 저는 서울 인구는 750만 정도가 돼야 된다 봅니다. 750만에서 800만 사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인구는 지속적으로 더 빠져야 됩니다. 200만에서 150만 정도는 인구가 줄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지금 330만 명인데, 저는 부산이 적정 인구가 290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290만에서 280만, 많아야 300만을 넘어가면은 안 된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것도 부산도 지금은 인구가 과밀이죠, 과밀. 네, 굉장한 과밀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끌고 가면은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거, 그 막힘으로 인해서 거리에다가 기름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가 교통체증이라고 하죠. 러시아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도시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구가 노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일단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가장 큰 공통점은 소득에 있습니다. 소득. 네, 소득에 있죠. 우리가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근로소득 플러스 종합소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명 조금 유튜버들 보시면, 전문가들 보시면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부산은 소득이 낮다. 이 얘기는 뭐죠? 이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은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 없습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은요, 근로소득으로 못 사요,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국가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장사해서 돈 번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자,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로소득 있는 종합소득자, 이거 합친 겁니다. 이것이 가장 소득을 보는 기준에서는 적합하다. 그래서 서울은 부동의 1등이고, 2등이 어디입니까? 부산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소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과 부산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젊은 사람이 아닌
기성세대가 갖고 있다는 거죠. 기성세대. 이 부분이 공통점이다. 저는 이렇게 그걸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것은 이제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천이 아무리 지금 직업이 많고, 뭐 소득이 많고 한다고 해도, 뭐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선다, 뭐 직장이 많다 해도, 소득으로 따지면은 부산에 한참 밑에 있습니다. 4등입니다, 4등. 자,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소득, 돈이란 것은 부산가 소득의 기성세대들이 다 움켜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사람들이 다 지금 돈벌이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서울과 부산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을 얘기하게 되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이겁니다. 노인과 바다. 서울도 똑같아요. 서울은 한강과 바다입니다. 한강과 바다. 이거는 인구 구조론으로 봤을 때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산만의 문제는 또 문제는 경제다라는 문제도 있죠. 노인과 바다의 도시 부산. 문제는 경제다는데 이것도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죠. 부산이 조금 더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기업들이 많이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젊은 층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아주 지금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어디로?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빠져나가죠.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직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쪽이 되겠죠. 부산과 서울의 또 다른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그리고 문제는 부산은 다른 점이 서울과의 다른 점이 경제가 조금 더 위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무엇으로 풀면 되겠습니까? 2030년이니까 여기서 유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획기적인 어떤 도시의 재생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도시의 재생이라기보다는 자, 도시가 이제 활력을 띨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라든가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금융 플러스 그리고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서비스업이죠. 사실 서비스업이 돈을 가장 많이 잘 벌립니다. 어떤 사람이 종합소득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서비스업이다. 그래서 서울도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업 중심입니다. 사실은요. 서울과 부산의 공통점은 서비스업 플러스 무엇이다? 종합소득으로 버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 한다면은 이제 또 하나의 부산이 좀 혁신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하고 지금 경합이 되고 있죠. 저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뭐죠? 오일머니라고 보고 있죠. 오일머니 관계없어요. 사우디에 표 찍어주면은 사우디에서 오일 뭐 싸게 줄 겁니까? 사우디에서 아니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미국이다. 어느 편에 미국에 있냐? 저는 그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2030년 엑스포는 뭡니까? 이거는 등록 박람회입니다. 등록 박람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예전에 최초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많은 유튜버들이 방송을 했습니다. 슈카도 이런 내용 제 방송을 보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등록 엑스포라고 합니다. 인정 엑스포랑은 다르다. 등록 박람회는 무엇이다? 참여국이 돈을 지불합니다. 참여국이. 그러니까 개최국이 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최국은 인프라만 깔아주는 정도고 그리고 우리 대전 엑스포도 했죠. 인정 박람회가 있죠. 인정 박람회는 뭡니까? 인정 박람회는 개최국이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지금 2030 부산 엑스포는요, 등록 박람회이기 때문에 참여국이 돈을 지불합니다. 참여하는 국가들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우디 오일머니하고 얘기가 달라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지금 편에 있느냐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클 것 같고 그리고 사우디에 표를 던진다고 해서 사우디가 저렴하게 할인해서 할인마트도 아니고 사우디가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해주냐? 아니죠. 오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브렌트도 있고, 크루드 오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국제 시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고 수요를 받고 하는 거 문제지, 오일머니 가지고 지금 사우디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산이 좀 더 뭔가 다를 것 같아.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서울과 부산의 격차가 지금은 2배 이상 벌어져 있는데, 2030년 기준으로 엑스포가 유치되는 이후로 이제 시작되는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격차는 80%까지는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부산 아파트는 서울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종합소득자들이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자들이 돈을 다 움켜쥐고 있고 기성세대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습니다. 인구는 또 계속 줄어드는 도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그다음 부산. 근데 종합소득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돈들을 서울과 부산 사람들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네, 도시가 인구가 지금 이제 노령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 문제 그런 문제들 있죠. 당면한 문제고 문제는 다 경제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자 가장 큰 문제는 서울은 양극화의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산과의 양극화의 질이 달라요. 자,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서울의 뭐 강남구 서초구라든가 뭐 청담동이라든가 뭐 용산구의 최고가 아파트는 뭐 1억 5천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1억 5천. 그럼 최고가를 필요 없고 구 평균으로 볼게요. 구의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8천만이 넘어가 있죠. 평균입니다. 평당 평균이고 제일 낮은 거를 보시면은 뭐 강북구에서 제일 낮은 거 여기서도 제일 낮은 아파트하고 지금 서울의 제일 비싼 아파트를 비교하게 된다면은 한 20배 차이 납니다.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한 4배 정도 차이 나죠. 이 중간값을 볼게요. 중간값을 보면은 거의 한 3천만 원대 후반 정도 됩니다. 후반. 이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당. 자,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가장 이제 주식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 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시장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시장.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똑같다고 했죠. 주식 시장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구조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원리는 어떻게 작동한다? 상승기 때는 이게 유동성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유동성. 하나는 유동성이고 하나는 무엇이죠? 실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2022년도에서 2021년도 1월 달까지 요때 이제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최저점을 찍는다. 그다음에 요때 마찬가지면 삼성전자 최고치 찍을 때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이제 시장 끝났다고 했죠. 그리고 내려가는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2022년 9월 달까지 시세가 내려갈 거라고 했죠. 이게 정확하게 맞았죠. 네,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여기까지네요. 9월 달이 여기니까. 네, 여기 9월 달이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9월 달까지 하락이 이어진다고 여러분한테 파동의 시간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지금 방송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1년도 채 가지 못하고 이거를 꼭지를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 꼭지는 어떻게 형성된다고 했죠? 정고점 한번 벗기고 무너진다고 했죠. 대세 하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유동성으로 올라간 장세였습니다. 유동성. 자,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건 뭐죠?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자, 유동성으로 올라갈 때의 문제.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갑니다. 모든 종목들이 순환매를 거치면 다 올라가요. 이 말이 뭐죠? 모든 종목을 다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아요. 생명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근데 실적 장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주도주 논리로 올라가죠. 주도주. 그럼 삼성전자가 주도주나 현대자동차가 주도주냐 아니면은 뭐 차화정 아니면은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유화, 금융 장세 아니면 금융주가 올라가느냐, 건설주가 올라가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주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주도주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 장세는 실적이 좋은 업황이 있다는 겁니다. 업황. 가장 중요한 게 업황이죠. 업황.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업황. 그 종목만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가 오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길게 올라갑니다. 뭐 많이 올라갈 때는 5년, 7년까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 2000년도에 초반에 나타났던 2000년에서부터 지금 2007년도까지 올라갔던 이제 최장기간 올라갔던 장세가 네, 그때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네, 그때가 이제 7년 정도가 올랐었는데 그때 실적 장세였죠. 주도주 논리로 올라가는 장세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됐었고 그때는 이제 차화정입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주도주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 기간이 짧다는 거다. 지금 이제 최근에 올라갔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코로나.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금리가 최저금리가 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이고,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장세는 철저하게 어디로 갑니까? 철저하게 실적 장세로 갑니다. 서울의 부동산은요, 무조건 실적 장세예요. 서울의 장세가 유동성 장세가 있었던 거는 지금 최근에 있었죠, 한번. 네.
최근에 한 번 있었던 이제 한 2년 전에 있었죠. 1년 전에 있었던 2022년까지 올랐었던 네, 이 코로나 장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부동산의 장세는요. 10년 중에 10년 중에 1년도 안 됩니다. 1년도 안 돼. 그러니까 10년 중에 상승 기간이 7년에서 우리가 8년 정도라고 볼 때 부동산에 유동성 장세는 사실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실적 장세예요. 자, 그러니까 뭐죠? 자,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끌어올리려고 하는 돈들이 있을 겁니다. 돈은 애초부터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한정. 그렇죠. 그런데 서울의 모든 아파트를 다 올리려고 해. 올라갑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몇 개 지역에 몇 개 아파트만 줄기차게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실적 장세죠. 그래서 이 실적 장세가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라는 겁니다. 양극화. 서울에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올렸던 그 아파트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음마죠. 자, 여기서는 뭐 타워 팰리스가 있습니다. 최초 이제 주성복합. 원래 미분양이 났다가 지금 고급 주성복합 플러스 음마 아파트,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입니다. 압구정. 한마디로 뭐죠? 이것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한참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올렸던 주재료는 재건축. 그런데 2000년에 한번 보세요. 2000년에 음마 아파트가 이제 84타입이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2억 초반입니다. 2억에 한 2억 2천 정도. 여러분들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IMF 때요. 실거래가가 5천이었습니다. 5천만 원. 그 이후에 좀 많이 회복했어요. 주식도 회복하고, 그 이후에 회복되고, 2000년대에는 2억 원까지, 초반까지 올랐었다가,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여기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고가는 1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17억. 자, 2억짜리가 17억까지 올라갔어요. 평균적으로는 거의 한 13억 정도 갔죠. 네,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84타입 같은 경우는 17억까지 올라갔었죠. 네, 최고가를 찍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줄기차게 무엇으로 올라갑니까? 맨 놈만 패는 거예요, 맨 놈만. 한두 놈만 잡고 그냥 계속 패는 거예요. 그 돈으로 계속 밀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한 놈만 패! 여기서 강북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요. 강북 아파트는 어떻게 됐었죠?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실적 장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013년도부터 올라갔던 장세가 있습니다. 네, 2013년. 그때가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도 입주할 때고, 아크로 리버파크도 이제 그때 16년도 아크로 리버파크가 입주를 했고, 13년도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압구정 현대를 비롯해서 이제 매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부터요. 본격적으로 이제 매기가 시작하면서 이제 순항을 하기 시작하죠.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파트에서 주로 올라갔던 게 뭡니까? 주도주가 뭐죠? 주도주가. 네, 한강변 아파트입니다. 한강변. 네, 서울 강남의 한강변 아파트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파크도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네, 이게 어마어마 10 매덕이었습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주도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과의 차이점이 부산과 이겁니다. 부산은 뭐죠? 부산 아파트는요, 왜 못 오르냐 이거냐? 못 오르는가? 이거는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요. 모든 아파트가 다 내려갑니다. 수익률이 똑같아. 한마디로 부산 아파트의 특징은 주도주가 없습니다. 한 번도 주도주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운대 올라가면은 수영구 올라가면 그다음 해운대 올라가고 그다음에 동래구 올라가고 진구 올라가고 순환면만 계속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부산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돈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 시세를 올리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주도주 개념이 돼야 됩니다. 주도주. 그런데 부산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 사실은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은 한강변이죠. 이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뭐죠? 부산 해안이죠, 해안. 광안대교뷰, 뭐 이런 쪽으로 해안뷰, 우리가 이제 해안뷰라고 하죠. 뭐 시뷰,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자, 이런 지금 보시면 오션뷰라고 하죠. 이런 뷰들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희소성이 있으니까. 근데 부산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해안에 사는 사람들을, 해안변에 사는 아주 조망이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거의 좀 약간 좀 멸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동래구와 연제구하고 해운대 수영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프가 똑같아. 이거죠. 지금 전 세계 모든 도시 중에요. 전 세계입니다. 모든 도시 중에, 자, 이 양극화가 없는 도시는요, 유일하게 부산밖에 없습니다. 대구를 가더라도 수성구가 아닌 지역에 시세는 따로 놉니다. 광주를 가더라도 뭐 상부지구라도 봉선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시세가 따로 갑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죠.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하고 유성구가 아닌 곳에 있는 아파트는 시세가 달라요. 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시세가 다르고 강남 중에서도 한강변 영구조망골에 있는 아파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하고 그 외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시세가. 그런데 부산의 문제는 어떻게 돼? 모든 아파트가 똑같고 부산 사람들의 특징, 해안변 오션뷰 아파트를 경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가 다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이.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풀이 죽어요.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한계가. 모든 아파트 다 올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이, 이게 해안이 오션뷰가 있습니다. 오션뷰. 오션뷰가 있어. 오션뷰가 있는 아파트가 있고 오션뷰가 아닌 아파트가 있죠. 네. 오션뷰가 아닌 아파트는 뭐 주로 도시뷰라고 합니까? 도시뷰라고 합니다. 네. 도시뷰가 있으면 오션뷰와 도시뷰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조망 차이 있겠죠. 그러면 오션뷰는 우리가 이거를 조망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 해당 아파트의 조망이고, 뭐 도시뷰가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건 뭐 시내뷰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비조망 아파트라고 하면서 가격이 좀 낮아요. 그런데 내륙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 오션뷰에 있는 아파트의 도시뷰 아파트는 원래는 여기서는 비조망인데 이게 이제는 내륙에 있는 아파트는 이게 조망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누죠. 이게 벽뷰가 있어요. 벽이 보이는 아파트. 아니면 같은 단지가 보이는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이제 비조망이 되는 겁니다. 비조망. 그러니까 이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아파트의 조망 아파트는 도시뷰 아파트인데 이 나중에는 내륙에 있는 도시뷰, 오션뷰에 있는 비종 아파트인 도시뷰 아파트가 조망 아파트가 되면서 오션뷰 아파트나 내륙에 있는 도시뷰 아파트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익률이 다 똑같이 맞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션뷰에 있는 아파트, 해안변에 있는 아파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산 사람들의 어떤 지금 오션뷰에 대한 이 조망에 대한 이 로망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산은 어떻습니까? 네, 올라가려고 하면은 서울권보다는 사실은 시세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돈이 한쪽으로 모여야 되는데 한쪽으로 모이지 않고 주도주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모든 아파트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풀을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한계가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는 지금 2030년 이제 엑스포도 열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뷰에 대한 조망에 대한 어떤 선진국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변 쪽에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가들이 준공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준, 주거에 대한 수준들이 이제는 선진국이 혹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준 정도는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게 됐을 때 부산 아파트는 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도시다. 네, 그래서 양극화와 조망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도시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북한의 평양을 가도요. 네, 대동강뷰 아파트하고 아닌 아파트하고는 정말 10억 정도 차이 납니다. 84타입 34평 기준으로.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을 방송했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